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1965년 강원도 산골은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김하자는 그중 한 채의 집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막내딸이라 부르지 않고 또 하나가 늘었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입 하나가 더 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걱정이었던 시대였거든요. 어머니는 늘 누워 있었습니다. 화자는 어머니의 병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빨간 자국, 그리고 밤마다 아버지가 밤중에 깨어나 고함을 지르곤 했지요. 쌀이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쌀 항아리는 늘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의 배는 늘 고팠습니다. 화자는 8살 때부터 숲에 나가 도토리를 줍고 개울에서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1967년 봄,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화자는 까까머리한 오빠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빌려간 곡식은 돌려주지 않았고 아버지는 상여를 따라가며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간 후 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자주 외출했고 돌아올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폭언은 아무 예고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다 너희 때문이다. 이 배고픈 놈들. 화자는 벽장 안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해 여름 한 명의 사나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제법 깔끔한 양복을 입은 사나이는 아버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자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공장이 있습니다. 딸을 보내면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의 일부도 드립니다. 이 아이가 번 돈으로 가족이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잠깐만 일하고 오면 된다. 몇 년이면 충분할 거야. 화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67년 9월 화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차를 탔습니다. 산골에서는 본 적 없는 검은 연기를 내뿜는 기차, 가도 가도 끝나지 않는 철로, 그리고 서서히 커지는 도시의 높은 건물들이 화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등포 봉제 공장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화자의 몸은 이미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재봉틀의 바늘, 서로 다른 천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숨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일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 화자의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화자는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 낯선 도시, 이 시끄러운 공장이 자신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서울에 온 지 보름째, 화자의 손가락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봉틀의 바늘은 쉬지 않았습니다.
화자의 손가락도 멈출 수 없었지요. 기계는 기계일 뿐 인간의 피로를 알지 못하니까요. 기숙사는 열악했습니다. 대여섯 명이 한 방에 밀려 자고 화장실은 자주 막혔으며 겨울에도 난방은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늘 모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쌀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리밥에 고구마 그리고 소금기만 있는 묽은 국. 화자의 배는 항상 고팠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10살부터 15살 사이의 아이들, 모두 누군가의 손에 팔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긴 지옥이지. 옆자리 아이 순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것도 위험했거든요. 그런 날들 속에서 박금례 여사님이 화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금례는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은 선배였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등은 울퉁불퉁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지요. 어느 날 화자가 손가락을 깊게 베었을 때 금례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여기 봐라. 이렇게 해야 한다. 금례는 주머니에서 꺼낸 연고를 화자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누군가의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금례는 자신의 밥그릇을 화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먹어라. 넌 아직 크는 나이다. 화자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금례는 자주 화자의 곁에 앉았습니다. 일중에 몰래 손을 잡아주고 밤이 되면 자신의 얇은 담요를 화자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너는 여기 오래 있을 애가 아니야. 금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거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지?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살아남아야 할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한 줌의 밥, 한 번의 배려,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길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관리자 이 과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월급은 극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숙식비라며 공제했습니다. 이번 달 건수가 모자란다. 하루 2시간씩 더 일해라. 밤 10시가 아니라 자정까지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병들었습니다. 순영이는 고열로 쓰러졌고 영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며칠 뒤 경찰에 끌려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망쳤다가 잡혔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영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는 가혹함에 저항하지 않았지요. 화자는 금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면 나가갈 수 있어요? 금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모르지. 난 아직도 여기 있잖아.
그 말이 화자에게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10년을 일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화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시골의 하늘과 달랐습니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못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살아남아야 한다. 금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큰 저항도 뚜렷한 계획도 없이 오직 살아남는 것. 화자는 그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길을 찾겠다고. 새벽 5시 기숙사에 불이 켜졌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자는 일어나 손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 위에 김은 여전히 모자랐지만 금례가 건네주는 염장나물 한 젓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3살 화자의 인생은 이제 견디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13살이 되었을 때 공장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성장하면서 화자의 몸은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둥근 얼굴이 날카로워졌고 가슴도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과장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일이 조금 늦으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한심한 년아,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바느질이 틀리면 손등을 맞았습니다. 재봉틀의 속도를 못 따라가면 넘어질 때까지 밀렸습니다. 화자는 침을 삼키며 견뎠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도망치면 영미처럼 잡혀와 더 가혹해질 것이고 저항하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금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조심해라. 저 남자 요즘 더 이상해. 금례는 밤중에 화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이 길어졌습니다. 화자와 금례, 그리고 2명의 아이들만 남겨진 공장. 밤 11시가 넘었을 때 이 과장은 문을 닫고 안쪽에서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 그것이 일상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자, 넌 여기 남아. 화자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금례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이 아이는 일이 서툴러서. 조용해. 넌 나가. 이 과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금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흰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장님, 나가. 금례는 천천히 일어나야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화자는 혼자였습니다. 이 과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재봉틀 사이를 헤집고 나가려 했습니다. 손이 화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화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 전체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화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과장은 놀라며 잠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화자는 달았습니다. 공장의 뒷문으로, 밖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폭우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화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이 흙탕물 웅덩이를 밟았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뛰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골목, 어느 뒷골목을 돌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화자는 어느 낡은 건물의 지붕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늘은 새벽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금례의 것이었습니다. 금례는 화자를 찾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자락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화자, 여기 있어? 금례는 한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나타났을 때 금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자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화자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금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돈과 옷을 가져라. 서울을 떠나야 한다. 금례는 작은 주머니를 화자에게 건넸습니다. 금례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넌 살아야 한다. 꼭 이해했지? 금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금례는 화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다. 기억해라. 어디든 가서 살아남아라. 금례는 품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화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마라는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가늘어졌고 서울의 거리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보따리를 안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14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에 있지만 연락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었으며 금례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너는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다. 화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죽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산다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든 누군가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저 한 번 더 숨을 쉬기 위해서든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화자는 선택했습니다. 이 서울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새벽의 서울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공장을 탈출한 후 화자는 영등포역 근처를 헤맸습니다. 낮에는 공사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누군가 던진 음식물을 줍고 밤에는 역 대합실의 벤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금례가 준 돈은 사흘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옷은 더 낡아졌고 얼굴은 검어졌습니다. 하루는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밤의 공포. 화자는 여전히 죽지 않기 위해 발 아래를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그저 배고픈 아이의 몸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째 되는 날, 화자는 신촌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서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딘가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자?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화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에 손을 얹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자야, 정말 넌가? 그것은 언니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서울로 시집 온 지 2년이 지난 언니였습니다. 화자가 공장에 팔려간 후 순이는 한 번도 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작고 선 채로 떨고 있는 동생을. 순이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순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화자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화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신촌의 작은 좁다란 골목 안 한 채의 낡은 건물. 하지만 화자에게 그곳은 궁전이었습니다. 먼저 씻어. 순이는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물이 화자의 피부에 닿자 화자는 처음으로 울음이 나왔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순이는 밥을 지었습니다. 흰쌀밥, 계란말이, 미역국. 화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 순이는 밥그릇을 화자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금례와 똑같은 손짓이었습니다. 화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화자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밥을 지었나? 화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희미했습니다. 엄마 같아. 화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화자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자는 순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쉬고 밤에는 순이와 남편 도준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검정고시를 봐. 그럼 공장도 가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도준이는 저녁마다 화자에게 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화자는 공장에서 빼앗긴 학교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똑똑한 애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자의 몸은 조금씩 살이 올랐습니다. 순이는 화자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저녁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넌 공부만 해. 화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웃음으로 화자의 거절을 밀어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자식 공부해 주는 거 당연하지 않아? 난 너의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밤마다 화자는 남편에게 손가락 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장에서 배운 재봉질이 아니라 옷을 수선하는
따뜻한 바느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입을 수 있어. 버리지 말고 고쳐 입으면 되는 거야. 화자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화자는 순이 집의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물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자, 밥 먹어. 순이는 밥을 담았습니다. 이제 화자는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화자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 금례가 했던 말이 이제 확실했습니다. 공장의 관리자도 있고 영미처럼 다시 잡혀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순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마워, 언니. 화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고마워? 넌 내 동생인데. 순이는 웃었습니다. 화자는 그 웃음 속에서 어떤 다짐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다짐 말입니다. 창밖의 서울 하늘은 이제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화자는 아직도 가난했습니다. 아직도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일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한 화자는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여러 곳의 공장과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신촌의 좁은 방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다리였습니다. 2000년대 초 화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려고 했어? 화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화자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화자는 아동 노동 문제를 다루는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자가 맡은 일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보호시설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자는 전국의 공장과 음식점,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화자는 광주의 한 봉제 공장에서 12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화자 자신이었습니다. 넌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 이해했지? 화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자신의 손과 똑같이 베어 있었습니다. 난 너를 도와줄 거다. 두렵지 않아도 된다. 그 아이는 화자를 바라보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화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반복이었습니다. 화자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찾아냈고 보호시설로 보냈으며 그들의 학교 진학을 돕기 위해 밤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자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화자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라고.
대신 남편은 밤이 늦으면 밥을 데워두었고 화자가 미미한 급여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자녀들도 알았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항상 슬픈 표정이야? 화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 그때 누군가가 엄마를 살려줬어. 그래서 엄마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 엄마가 살아났어? 응, 간신히. 딸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네. 그 말이 화자가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화자는 이제 60대가 되어 아동보호 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도 함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화자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떠나온 그 산골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화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 화자는 카메라를 마주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2살 때 봉제 공장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조용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화자는 대답했습니다. 미움보다는 그 시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살려고 합니다. 화자는 그 댓글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화자는 자신이 살던 마을을 걸었습니다. 60년이 지난 강원도의 산길.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 아버지가 떠나간 곳. 그곳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화자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살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에는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면 화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낸 것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가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는 손을 내밉니다. 금례처럼, 순이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화자는 더 이상 12살의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자신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마을의 밤하늘엔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본 별들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화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별은 계속 빛났습니다. 60년을 거쳐 화자의 삶도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